한국으로 인해 위기를 맞이한 독일 방산이 이번에는 제대로 칼을 갈았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철도 공장을 인수하여 전차 생산 시설로 전환하겠다는 계획까지 등장하였는데요. 부족한 포탄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비료 공장까지 사들이던 독일이 이제는 전차와 장갑차 생산을 위한 시설을 추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독일 방산업체가 이번에 인수한 공장은 레오파르트2와 푸마 장갑차 등을 생산할 예정인데 두 무기 체계는 한국과 방산 시장에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무기들입니다. 레오파르트2는 폴란드, 노르웨이 등에서 K2 전차와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푸마 장갑차는 K21, 레드백 등과 곧잘 비교 선상에 오르고 있는 무기들인 만큼 두 무기의 생산량이 증대된다면 한국 방산은 새로운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는데요. 한국은 2024년 방위 산업 부분에서 주요 방산 기업들이 최초로 영업이익 2조 원을 돌파하며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5년에는 영업이익 3조 원을 목표로 설정하며 연초부터 다양한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한국 방산의 입장에서 가장 큰 라이벌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의 공격적인 행보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독일은 자국 방위 산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31억 유로 한화로 약 4조 7천억 원 규모의 차세대 보병 전력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일 연방방위군의 장비와 운영 등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이러한 사례만 살펴보더라도 독일이 방위 산업을 밀어주기 위해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한국도 독일 방산의 견제를 뿌리치고 더 많은 시장 확대를 위해 치밀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2025년에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독일 방산의 행보를 분석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방산 강국입니다. 전차, 자주포, 장갑차 등 지상 전력 분야에서 독일의 완성도는 세계 최강의 미국조차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이며 여기에 더해 같은 유럽 국가라는 지정학적 이점은 독일 방산이 유럽 대륙을 휩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방산이 가진 최악의 단점은 극도로 느린 생산 속도인데요. 레오파르트2는 2023년을 기준으로 연간 50대를 생산하는 것이 한계입니다. 한국이 연간 100에서 120대 수준의 K2 전차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독일의 전차 생산 역량은 40에서 50%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현재 전 세계 대륙에서 가장 군사 분쟁 위험이 높아지는 곳이 유럽이라는 점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세계 각국은 군비 경쟁을 서두르고 있으며 전장의 주요 무대인 유럽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전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과 인접한 나라들은 매년 눈에 띄게 국방 예산을 증액하며 군사력 강화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유럽을 주요 시장으로 삼고 있는 독일이 충분한 생산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서 유럽 각국은 다른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는데요. 독일보다 최소 2배 이상의 무기 생산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등에 있어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을 비롯한 EU의 주축들은 한국 방산의 약진에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냈으며 무기 생산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나 단기간 내에 설비 시설과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기존의 방산 공장을 넘어 아예 철도 공장을 인수하여 전차 생산 시설로 전환하는 강수를 두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전차 수량이 필요한 유럽의 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독일의 전차 공장 증설은 한국 방산의 위협이 될 수 있는데요. 2025년 2월에는 오스트리아 등에서도 전차를 추가로 도입하겠다는 공식 발표를 남길 정도로 유럽 전차 시장은 치열한 경쟁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방산이 이러한 독일 전차의 공격적 행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한국 방산의 장점인 생산 능력을 강화하고 현지 생산과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대의 전차나 자주포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 공장 설립 등을 통한 현지 업체와의 협력을 증가하고 사후 지원과 유지 보수 등을 강화한다면 독일이 무기 생산 속도를 높이더라도 한국 방산의 영향력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또한 한국도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체계와 군사 외교를 강화해야 합니다. 방위 산업은 단순하게 무기의 성능 지표와 가격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과
독일 방산의 느린 납기처럼 정치, 외교적인 요인으로 인해 한국 방산에 기회가 찾아온 것처럼 방위 산업은 여러 나라와의 긴밀한 협력과 외교적 유대관계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점에서는 독일이 한국보다 몇 발 더 앞서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독일은 나토와 EU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어 정치, 외교 측면에서 유럽 방산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강합니다. 반면 한국은 아시아 국가이기 때문에 정치나 외교적으로 유럽 국가와의 협력이나 유대관계가 약한 상황이며 이는 유럽 국가들이 독일을 밀어주는 결과로 이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무기 자체의 성능과 생산 역량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 유럽과의 군사 외교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독일 방산은 전차 공장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은 튀르키예와 손을 잡고 155mm 포탄 공급 확보를 위한 전략적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튀르키예의 방산 회사는 독일의 주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독일 내 포탄 제조 공장을 공동으로 설립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독일은 155mm 포탄의 공급망을 추가로 확보하게 될 것인데요. 양국이 설립할 포탄 공장은 2027년부터 가동될 예정입니다. 지금껏 유럽 방산의 취약점을 가장 여실히 보여준 분야는 포탄이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이후 러시아에 비해 포탄 생산량이 떨어지던 유럽은 제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어려웠으며 역으로 한국의 엄청난 포탄 생산 능력과 비축물자가 제조명받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독일을 비롯한 서방에서도 지속적으로 포탄 생산 공장을 확보하며 자신들의 단점을 보완하려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독일이 튀르키예와 방산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과거 독일과 튀르키예는 방산 분야에서 앙숙 같은 사이였습니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분쟁국이거나 분쟁 위험이 큰 국가에는 무기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튀르키예는 번번이 전력 증강에 실패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유로파이터 도입 사업인데 영국 등 유로파이터의 다른 컨소시엄 국가들이 판매를 희망했음에도 독일은 절대로 튀르키예의 유로파이터를 판매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류가 최근 들어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독일은 그동안 절대 반대 입장을 강조하던 유로파이터 판매를 승인하며 튀르키예와 협력 관계를 형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독일 내에서도 유로파이터 판매 금지 처분을 놓고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투기 생산 라인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들은 독일 정부의 정책을 두고 자국의 방위 산업을 죽이는 행위라고 비판했으며 추가 수출 라인을 구하지 못한다면 생산 공정 자체가 완전히 멈출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즉, 독일이 튀르키예와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대외적인 명분보다 자국의 실의를 우선 추구하는 방향으로 기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방위 산업의 재건을 꿈꾸는 독일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더욱이 튀르키예는 독일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등 다른 나라와도 포탄 공장을 설립하고 있어 155mm 포탄 물량 확보에 열을 올리는 독일과 긴밀한 협력 관계가 될 수 있는데요. 한국 방산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주요 품목 중 155mm 포탄이 있었다는 점에서 독일의 행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북유럽 일대를 중심으로 포탄 시장을 확대하고 있어 독일의 견제를 뿌리칠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영국을 상대로 포탄과 장약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스웨덴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6년까지 공장을 완공한 이후 2027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계획인데 이는 독일과 튀르키예가 공동으로 가동할 포탄 공장의 가동 시기와 비슷합니다. 따라서 독일이 포탄 물량을 증대하고 방산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더라도 한국은 충분히 이를 대처할 수 있는 공급망을 유럽에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특히 북유럽 일대는 노르웨이, 핀란드 등 이미 K9 자주포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스웨덴에 건립될 방산 공장은 한국이 155mm 포탄과 장약을 수출하는 주요 거점이 될 것입니다. 한국과 독일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위 산업 분야에서 끝없는 경쟁을 펼칠 것입니다. 두 국가 모두 전차와 자주포, 장갑차 분야에서 세계 최정상급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치열한 경쟁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독일을 하나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과거 독일은 누가 보더라도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보유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군축 기조를 유지하며 지금의 방산 시장에 만족하고 있는 동안 한국은 후발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한국도 지금의 성과에 만족하는 순간 다시 경쟁자들에게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단연간 우리 대한민국이 보여준 방위산업의 성장은 눈부셨지만 한국은 더 많은 방산 시장을 공략하고 더욱 우수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독일 방산의 공격적인 행보 앞에서 우리는 다음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은 25년 2월 10일 필리핀 155mm 영상입니다. 현재 필리핀이 보유한 155mm 자주포 전력은 이스라엘에게서 도입한 12문의 아트모스 2000이 전부입니다. 통상적으로 포병부대는 1개의 포대에 6문, 1개의 대대에 18문의 곡사포를 편제하는 것이 기본인데 필리핀 육군은 155mm 자주포 대대조차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빈약한 자주포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외에 필리핀이 보유한 포병 전력은 1970년대에 제작된 솔탐 M71 155mm 견인포와 한국에선 전쟁기념관에서나 볼 수 있는 M114A1 155mm 견인포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이른바 똥포라고 불리는 105mm 견인포 등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필리핀 국방부에서도 노후화된 포병 전력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부터는 추가 예산을 통해 155mm 자주포 보강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이 신규 자주포 도입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K9이 동남아시아의 진출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리핀이 자주포 전력을 보강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을 비롯한 적성국의 본토 상륙을 저지할 화력 자산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필리핀군의 작전 계획은 해상 영토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외부 방어가 핵심입니다. 즉, 적과 해상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제압하고 신속한 방어 작전이 가능하도록 군 현대화의 방향을 잡고 있으며 이 때문에 육군은 해안선 방어와 상륙 작전 저지를 위한 장거리 화력 수단을 보강하는 데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를 방증하듯 필리핀 육군은 자주포 이외에도 다연장 로켓과 방공 미사일 등을 최우선 도입 무기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포 분야에서만은 세계 최강의 미국조차 뛰어넘은 우리 대한민국의 K9은 필리핀 육군에 최적화된 전투 역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입장에서도 기존의 아트모스 2000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보다 K9을 도입하는 것이 화력 보강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트모스 2000은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하더라도 최대 사거리가 약 40km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해안 방어가 중요한 필리핀에게 매우 큰 단점으로 작용하는데 적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병 화력을 사용할 때는 사거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륙 작전을 시도하는 부대들은 병력이 해안에 근접하기 전에 함포 등을 활용하여 선제 타격을 시도하는데 이를 저지하고 해안 방어부대에 유리한 작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군도 적의 상륙군을 장거리에서 타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중국이 운용하는 공호식 상륙장갑차 중에는 105mm 주포를 탑재한 경전차 버전도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멀리서 이들을 타격할 수 있는 화력 자산의 가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거리가 길지 않은 아트모스 2000으로는 해안가로 침투하는 적의 상륙 병력을 효과적으로 타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반대로 최대 사거리가 60km까지 확보된 K9 자주포는 아트모스 2000보다 더 멀리 있는 적을 타격하거나 긴 사거리를 활용한 종신 방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K9에서 사용할 수 있는 K307 포탄은 최대 사거리가 약 55km, K333 포탄은 최대 사거리가 약 60km에 육박하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아트모스 2000보다 더 효율적으로 적을 방어하고 아군에 대한 화력 지원을 용이하게 만드는 전략적 강점입니다. 게다가 K9은 다양한 포탄을 활용할 수 있어 필리핀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한국의 K9은 다양한 종류의 사거리 연장탄 이외에도 인마살상에 특화된 APICM, 기갑부대를 제압하는 DPICM, 적의 진격로를 봉쇄하기 위한 지뢰살포의 패스컴 등 전략적으로 여러 포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K9은 미국의 정밀 유도 포탄인 M982 엑스칼리버도 호환이 가능한데요. K9 자주포는 엑스칼리버 호환 테스트에서 원형 공산 오차를 불과 1m 이내로 형성하며 50km 거리에 위치한 표적을 파괴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제 특수포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필리핀의 입장에서도 매우 환영할 만한 내용입니다. 최근 필리핀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미군과의 연합훈련을 증가하고 전술적으로 항시 미군의 무기체계와 호환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군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포병체계에서도 미군이 운용하는 포탄과의 호환성은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는데요. 필리핀의 입장에서도 중국과의 군사분쟁 시 미국에게 지원받은 포탄과 무기를 활용할 수 있는 한국의 K9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미국 측으로부터 엑스칼리버 포탄을 지원받아 포탄 호환이 가능한 유럽제 자주포에서 사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며 이를 통해 러시아군의 진격을 둔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실제 교전 사례를 필리핀의 작전 환경에 대입한다면 중국군의 필리핀 상륙 시도가 발생하면 필리핀은 고폭탄과 DPICM 등의 한국산 포탄을 활용하여 대규모 화력전을 수행하면서 고가치 표적이나 정밀 타격이 필요할 때는 미국의 엑스칼리버를 혼합하는 전략적 교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K9이 아트모스 2000보다 전략적으로 우수한 점은 운용 인원이 효율적이란 점인데요. K9은 육군 야전교범 상 3명의 사격 인원이 필요하며 모든 병력을 완편하더라도 5명을 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국군처럼 극단적으로 자주포 숙달 능력을 강화한다면 1인으로도 사격 임무가 가능한 것이 K9 자주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아트모스 2000은 완편 시 6명의 인력이 필요하여 병력들의 임무 분담 측면에서 K9보다 비효율적입니다. 물론 일각에선 자주포 한 문당 한 명의 인원 차이가 얼마나 크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필리핀 육군의 상황과 포병 부대의 전술적 요소를 고려하면 이는 절대로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우선 필리핀 육군은 전체 병력이 불과 약 10만 명 정도로 그다지 큰 규모가 아닌데요. 여기에 상대적으로 포병 부대들의 규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적은 병력으로 효율적인 작전 수행을 고민해야 하는 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보유한 곡사포대대는 고작 10개, 한국군의 편제에 대입한다면 겨우 2.5개 사단에 배치할 수 있는 수준의 포병을 보유한 필리핀의 입장에선 적은 병력으로 더 많은 자주포를 운용할 수 있는 K9의 전술적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또한 6문의 한개 포대를 기준으로 6명 이상의 유유병력이 남는다는 것은 포병 부대를 운용하는 야전지휘관의 입장에서도 작지 않은 차이입니다. 포병의 주된 임무는 곡사포를 활용하여 화력을 지원하는 것이 맞지만 그 외에도 주둔지 방어나 적 정찰조 타격, 부상자 후속 및 작전 지속 지원을 위한 보급 활동 등 상당히 많은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주포에 배치되는 인원이 많아지면 그만큼 포대가 운용할 수 있는 나머지 병력은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다른 작전과 임무의 차질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결국 필리핀이 K9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화력 측면의 강화를 넘어 필리핀 육군 포병의 전체적인 작전 효율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이 K9을 도입한다면 루손섬 일대에 배치하여 중국 해군과 육전대의 필리핀 접근을 봉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가 위치한 루손섬은 중국과 필리핀의 군사 충돌 시 중국의 1차 목표 지역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중국이 실제로 필리핀 상륙을 시도한다면 우선 바부얀제대에 위치한 몇 개의 작은 섬을 점령하여 상륙 작전의 교두보를 확보한 다음 루손섬의 북부 해안으로 진입을 시도할 것인데요. 바부얀제도에서 루손섬 북부 일대까지는 직선거리로 70km 내외에 불과하여 중국군이 후속 상륙을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루손섬 북부 일대의 주요 방어 거점에 K9 자주포가 배치된다면 중국군의 상륙 계획이 어긋날 것입니다. 해안으로 진입하던 중국군은 K9의 집중 사격을 받고 해안가 일대에서 대규모로 피해를 입게 되는데 충격 신관과 접근 신관을 혼합하여 공중과 지상에서 연쇄적으로 폭발을 일으키는 K9의 2탄종 효력사의 상륙 장갑차와 해군 육전대가 무더기로 쓸려나갑니다. 이후 뒤이어 등장한 필리핀의 FA-50이 바부얀제도 일대에 중국군이 확보했던 교두보마저 무력화하며 중국군은 필리핀 일대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될 것인데요. 필리핀이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에서 중국의 군사적 침공을 저지한다면 이후 인도태평양 일대에선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감소하고 한국, 미국, 필리핀 등이 손을 잡고 중국의 패권 확장을 억제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